이제 소개할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뭐 웹적으로 만들면서 산재 승인의 달인이라고 넣었는데, 물론 이 산재가 뭐 다 되는 건 사실 아닐 테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노동조합 편에서, 노동자의 편에서 이게 산재 승인을 잘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오랜 동안 경력을 쌓아오신 우리 법률사무소 일가사람의 권동희 노무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아이고, 소개를 받은 그 일가사람의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마음이 조금 급한 게 1시간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1시간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한 강의를 요구할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지 1시간의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산재 대응의 원칙과 방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노무사를 이제 언제부터 했죠? 2002년도부터 했나요? 2002년도부터 했는데, 산재는 2005년도부터 했어요. 2005년도부터. 그래서 한 15년 했는데, 15년 넘게 했구나. 이게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무사들 후배들 교육할 때는 최소한 5년을 굴러야 된다. 산재를 하기 위해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노동조합 가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노무사처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노무사처럼 쓰지 말고, 노무사처럼 보지 말고 노동조합의 원칙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한 그 직업성함 빼고 한 10가지, 11가지의 테마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과 원칙이 있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조합원들하고 상담을 할 때 또는 산재를 신청하고 처리를 할 때 어떤 관점을 지녀야 되는지를 한 개씩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재 신청을 지금 많이 해요. 1년에 약 몇 건이 산재로 승인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약 한 11만 건이 산재로 승인이 돼요. 그죠? 한 10만 건은 사고고, 15,000, 16,000건은 질병이에요. 그럼 사고는 승인율이 어떻게 돼요? 사고는. 우리 산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대부분 다 사고예요. 넘어지고 부러지고. 그럼 항상 보시잖아요. 그죠? 업무상 사고의 승인율은 92%, 93%예요. 일하다 넘어지고, 일하다 추락하고, 일하다 다치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사건들은 사실 처리하는 몇 가지 원칙만 있으면 크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업무상 질병, 뭐 과로사, 택배 과로사, 이미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죠? 마트 노동자의 근골격 질환,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 노동자의 감정 노동, 정신질환, 이런 정신질환 등등의 질병은 몇 프로예요? 승인율이? 몇 프로예요? 우리나라의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66%예요. 그죠? 뇌심장 질환 38%, 근골격 질환은 67%. 그죠? 정신질환 몇 프로예요? 70% 가까이 돼요. 70%. 물론 그 승인율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낮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골격 질환은 10건 중 반드시 7건 승인이 돼요. 10건 중 7건은. 그죠? 뇌심장 질환은 10건 중 3건 승인이 돼요. 2장만 던져도. 나쁘게 얘기하면. 정신질병은 10건 중 7건 반드시 승인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조합원들이 아파요. 다쳤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접근할 때는 다친 게 대부분이죠. 그죠? 다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병원에 가서. 오늘 저희 사무실에 후배가 아파요. 너무 아파요. 목을 잘못 먹어가지고. 야, 빨리 병원에 가. 이게 첫 번째죠. 빨리 병원에 가. 치료 받아. 그죠? 다쳤어요. 조합원이 넘어졌어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고, 이게 산재이면은 병원에 가고 플러스 목격자를 확보하는 거죠. 그죠? 목격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서 내가 넘어졌다. 다쳤다. 이런 걸 막으려고 뭐 어떤 사업장들은 앰뷸런스 안 부르고, 그죠? 회사차로 그냥 가고, 자기들 병원에서 이제 산재 은폐하고,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사고들은 병원에 간 기록만 정확히 있으면은 산재가 돼요. 산재가. 그죠? 제가 이제 업무 수행 중 사고 이런 것들은 거의 보통 수임을 안 하는데,
인천에 있는 그 버스 노동자가 자기가 압박골절 당해가지고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이제 왔었어요. 제가 이제 전 사무실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 안 합니다. 이런 사건은 그냥 해도 됩니다. 하는데 자기 버스 회사에 30년 동안 산재 신청이 자기가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퀴 달린 사업장이 이상한 사업장이 많잖아요. 그죠? 택시, 버스, 그죠? 악질 사업장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산재가 안 되면 자기는 잘린다고 그랬어요. 그 노무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 병원의 기록을 다 뽑아왔어요. 뽑아보니까 뭐 업무적인 다쳤다 이런 건 없지만은 다치고 나서 병원을 갔어요. 그날, 그 다음날. 그리고 이분이 다친 현장을 가보니까 압박골절은 이렇게 붕 떠가지고 크게 추락하는, 그죠? 크게 이제 허리를 부딪히는 사고에 있어서 다칠 수 있는데 이분이 다친 그 곳을 가보니까 홈이 크게 파이고 바퀴가 내려가면서 이분이 붕 뜨면서 탁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현장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얼마나 악질적이었냐면은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가 버스엔 다 CCTV가 있어요. 그죠? CCTV를 좀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없다라고 했어요. 근로복지공단 달라고 하니까 안 내놨어요. 그럼 산재가 승인됐습니까? 승인됐어요, 이분은. 왜? 병원의 기록이 일관되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업무수행 중 사고죠. 그죠? 사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에는 없지만은 뭐 회사의 여러 가지 시설물 결함에 의해 사고, 휴게 시간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뭐 행사 중 사고 이런 것들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승인율은 정말로 낮진 않아요. 90% 돼요. 그러니까 이건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 출퇴근제가 산재가 됩니까? 거의 되죠, 거의. 그죠? 오늘 또 노동조합에서 간부가 전화 왔어요. 노무사님, 통근버스 타고 다니다가 오늘 갑자기 자기 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 났는데 산재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거는. 그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다 되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사실. 우리가 가는 거는 이제 아픈 거죠, 아픈 거. 아프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병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조합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당신이 아픈 것은 산재보다 치료가 우선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마트 노동자가 매일매일 예를 들면 허리를 숙여가지고 중량물을 옮겨요. 어느 날 여러분들 찾아왔어요. 언니 나 허리가 너무 아파. 산재 신청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병원에 가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배우면 이렇게 얘기하죠.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아니라 척추를 전문하는 대학병원 선생님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와라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1세기 튼튼 우리들 이따위 병원들은 과잉 진료가 많아요. 과잉 진단이. 그래서 수술을 적게 하는 그 부위의 전문 의사를 선생님 찾아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깨가 아파요, 조합원들이. 그럼 어깨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한테 찾아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진단이 제대로 돼야 돼요, 진단. 그 다음 진단이 제대로 된 뒤에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인지 골병인지 그 다음에 뇌심장 질환인지 암인지 직업병인지 알아보고 이제 산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산재 신청. 그죠? 그래서 산재 신청한 뒤에 각각의 단계에서 대응을 하는 방법들은 좀 더 설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산재 신청은 크게 첫 번째는 보상이에요, 보상. 그죠? 보상을 받기 위함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명예회복이에요, 명예회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며칠 전에 이제 생산직 노동자가 자살했어요. 자살해서 유족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두 가지다. 이 산재 신청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남편의 죽음이 곁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명예를 회복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배우자와 두 아이를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애들은 또 80년 살아야 되죠. 그죠? 유족연금을 받기 위함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들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 계획서를 내고 산재 승인이 되면은 장애급여를 받고 간병급여를 받고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런 과정도. 그래서 잘 챙겨주셔야 돼요, 각각을. 이것은 잊지 말고. 산재 승인 이후에 해당되는 과정들, 요것들도 잊지 마시라는 거고. 그러면은 산재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출근할 때 서대문역에서 우리 정한나 정책국장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반월사 연골이 파열이 됐어요. 오늘 예를 들면 뭐 언제까지 산재 신청 가능해요? 3년? 3년? 6개월? 3개월? 3개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다 틀렸고 내가 치료받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3년 이내는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예를 들면 정말로 다리가 절뚝절뚝거리면서 병원을 가끔 가요. 그때 다친 것 때문에.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산재 신청 가능해요. 우리가 그걸 이제 요양 신청, 산재 신청을 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신청한 시점에서 승인이 되면은 소급해서 3년치를 주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소급해서 요양비, 휴업급여 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다 받으려면은 3년 이내 신청하는 게 좋겠죠, 그죠? 3년 이내. 이 개념인 거고, 사람이 죽었어요. 일을 하다가. 택배 노동자 예를 들면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가족들이 산재 신청 안 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그죠? 언제까지 가능해요? 사망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에요. 사망한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내 산재 신청이 가능해요. 이거는 2018년도에 바뀌었어요. 유족급여 소멸시효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개념을 노동조합에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직도 대기업 노동조합 이렇게 제가 가보면은 5년인지 3년인지 이것을 개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럼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 2명의 노동자가 똑같이 일을 하다 다쳤는데 똑같아요. 어떤 분은 엉덩방을 찧어서 허리가 아파요. 병원에 가니까 S330으로 외상성 파열 진단받았어요. 똑같은 미아 노동자인데 욱 했어요. 60kg 들어 올리다가. 그래서 허리가 욱 해가지고 병원 가니까 M512 기타 명시된 주간판. 둘 다 디스크예요. 둘 다 디스크. 그죠? 한 개는 급성인 거고 S고 한 개는 만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위별로 보면은 M은 질병이다. S는 외상이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조합원들이 야 그러면은 M은 산재가 안 됩니까? 이렇게 아직도 묻고 있는 분인데 M으로 정확하게 진단되면 이거는 사고 경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소에 어떠한 부담 작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S 진단이 정확하다고 하면은 사고 경위만 명확하게 진단되면 돼요. 사고 경위만 일시 장소 제가 다시 얘기 드렸죠. 뭘로 증명해요? 뭘로? 병원 가는 거, 의무기록시, 그죠? 여러분들 병원 가서 진료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빨리 진료받아요? 그냥 응급실 들어가면 돼요. 대학병원 응급실 쳐들어가면 돼요. 진료해줘요, 다. 그래서 한 명의 서비스 노동자가 막 이렇게 밀대질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S330에 외상성 파열의 진단을 받았어요. 호텔에서 일한 노동자였는데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데 사측이 꺼져. 우리는 산재 없어.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저기에 CCTV가 있고 내가 물걸레질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이게 왜 산재가 아니냐 신청을 했어요. 사측이 저 CCTV를 안 내놨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사에서 불승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재심사위원회 들어가지만은 그때 이제 심사위원회 들어갔는데 이 사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딱한 거죠. 이 서비스 노동자가 분명히 물걸레질을 하다 넘어진 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분이 다쳐서 그날 응급실 갔어요. 응급실 가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이제 간호사가 왜 왔어요? 왜 다쳤어요? 이런 묻잖아요. 가끔 그죠? 가끔 물어요. 그때 이제 이 노동자가 물걸레질 하다 넘어졌어요. 허리를. 그래서 간호사가 딱 2자를 기재를 했었어요. 슬립 다운. 넘어졌다. 심사나 재심사를 들어가면은 대부분 판단하는 사람들은 정형외과나 정형외과에 교수들이 들어와요. 의사들이 제일 신뢰하는 게 뭐예요? 의사들이. 기록이에요, 기록. 판정위원회 들어가면은 7명이 판정을 하는데 최소한 3명 의사가 들어와요. 의사들은 자기가 과학자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인문학자가 아니고 기록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위원님, 이제 공손하게 위원님, 이분이 CCTV에는 비록 기재가 없지만은 이 간호사가 잘못 기재할 확률이 있습니까? 의무기록지에 기록이 잘못될 확률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해요? 슬립다운 이거는 인정하는 거다. 취소 승인됐죠, 그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M으로 진행되는 것은 진단 상병이 어쨌든지 무릎이면 무릎을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돼요. 그죠? 손목이면 손목을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
그래서 큰 병원에 정형외과 가면은 부위별로 다 달리 있어요. 그걸 찾아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일단은.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그냥 동네 정형외과 가고 아무 데 가서 MRI 찍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사고는 우리가 90% 이상 증인되는 것들은 일시장소 부위를 특정하고 그 다음에 의무기록에 기본적인 사고 경위가 기재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뭐 목격자 찾고 뭐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죠, 나중에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병원의 기록상 또는 필름상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출혈이나 종창이나 압박 속에 있는지. 그래서 의사를 저도 이제 무서워하지만은 내가 치료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물어보라고 얘기해야 돼요, 조합원들한테. 네가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됐으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게 급성인지 만성인지 어느 정도로 퇴행성이 진행됐는지, 급성이면은 진짜로 급성의 소견이 어느 정도 보이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그거는 우리의 권리인 거예요, 권리. 그래서 예전에 치료 병력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사고는 일시 장소만 좀 특정을 해보면은 업무 수행 중 사고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의 문제인데, 다시 돌아가서 이 조합원 한 명이 그냥 밥 먹으러 가다가 펜스에 손목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뒤틀리는 파열의 사고를 당했어요. 우측 삼각 섬유연골 파열. 손목에 우리가 많이 병이 있는데 우측 삼각 섬유연골 파열은 퇴행성으로 올 수 있어요. 손목을 많이 쓰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처럼. 그죠? 우리가 조리 노동자들 손목 나가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이분은 자기 사고 경위 명백하고, 그죠? 명백해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너는 퇴행성이 났어요, 퇴행성.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이분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퇴행성인지 이게 외상성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대신에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단을 보완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대학병원 두 군데 가가지고 진단을 보완했어요. 그 대학병원 가니까 다 그건 급성이라고 그랬어요, 급성. 그래서 재심사 가서 이분은 급성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급성. 이 사람이 만약에 급성이 아니고 퇴행성이면 손목을 자주 쓰는 일이다라고 해서 다시 산재 신청을 해야 돼요.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승인 받았을 때, 산재 불승인 받았을 때는 질병의 특성이 급성으로 온 게 아니고 퇴행성으로 하면 업무 부담이다, 많이 써서 생긴 거다, 이렇게 다시 신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 아실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재에서 구조를 보면은 우리 노동자가 속하는 곳은 여기 두 군데요. 근로기준법, 산재법,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재해보상법, 요거에 있고, 내가등보험은 기본적으로 별개인데 실손해서 이중보상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토해내야 돼요, 그거는. 근데 그 규정이 없으면 받으면 돼요, 그냥.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산재에서 보상이 100% 안 되기 때문에 사망 사건이라든지 장애가 나는 사건들은 사용자한테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돼요. 어느 경우에 제일 많이 피해가 오느냐. 그래서 작년인가요? 곽상도 아들 생각나시죠? 그죠? 네. 50억 산재 보상금 받았다 가지고 제가 표창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표창원 씨가 묻던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50억 산재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1963년도 산재가 생긴 이후로. 그럼 어느 경우에 제일 많이 노동자가 피해를 받습니까? 금전적으로. 물론 사망사건 빼고.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중증 질환. 저희가 지금 학비에 지금 사건에 폐암 사기 노동자의 사건을 하는데, 그런 뿐만 아니고 중증의 뇌질환 환자들이 24시간 간병을 받을 때는 이 손해배상액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실. 여러분들 요양원이라든지 병원에 가보시면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진짜 1인 간병을 하면은 한 달에 최소한 300만 원 이상 나가요. 간병비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책임이 정확하게 보상이 안 되면은 가족이 망해버려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산재에서 보상이 안 되는 금액들은 일단은 손해배상 책임을 사용자한테 물을 수 있다.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묻는 사건들은 주로
사망 사건, 중대재해 사건, 그 다음에 장애가 크게 나오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산재에서 100% 보상이 안 된다, 일단은. 그래서 업무를 할 때 아직도 이제 일하다 다친 사건들은 모두 다 산재가 됩니까? 92%는 되죠. 92%는. 한 명의 이 경비원 노동자가 찾아왔었어요. 경비원 노동자의 아들이 저를. 자기 아버지는 분명히 출근할 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출근할 때 이상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경비반장에 가니까 쓰러졌어요. 외상성 파열로, 외상성 뇌출혈로. 그 병원에서는 외상성 뇌출혈로 진단이 됐어요, 실제로. 근데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분이 경비반장에 가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사님, 이게 산재가 됩니까? 찾아왔어요. 제 알고 있는 노동자 위원장 지인이라서. 그래서 목격자도 없다. CCTV도 없다. 외상성 뇌출혈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크게 부딪히는 사고도 없었다. 본 사람도 없다. 아, 이게 산재가 될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칙으로 돌아갔죠, 저 원칙으로. 외상성 파열이면은 일단은 사고는 있었을 거다. 사고는 있을 수 있다. 누구는 못 봤지만은 출근할 때 멀쩡했다. 그럼 출근할 때 멀쩡했다는 기록을 찾았어요. CCTV 출근할 때 보면은 걸었어요. 천천히. 흔들거리지 않고. 근데 이분의 일하는 장소가 우리가 뭐 흔히들 볼 수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니까 계단을 많이 내리라 하고 지하 계단에 가고 특히 뭐 지하에 가서 순찰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지 외상의 사고 격인이 명확하지 않지만은 출근할 때 멀쩡했고 외상성 뇌출혈이 있었으니까 산재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제 구구절절하게 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2018년도에 이 노동부의 기준이 나왔어요. 실신 등으로 인한 외상성 상병에 대한 기준이 나왔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산재의 기준은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만 아니면 돼요.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 내가 15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노동자로 일을 하는데 야, 너 조리 노동자인데 거기 휴무에 노출되는 거 막으려고 하면은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지급했어. 너는 왜 안 써? 그런데도 이 노동자가 불구하고 안 썼어요. 그럼 산재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고의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바쁘고 힘들고 방진 마스크 다 쓰면은 일을 어떻게 해요? 그죠? 이분의 과실이 있지만은 이분의 고의적인 행위로 이 폐암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산재의 대원칙은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만 아니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이분이 넘어진 것도 고의자해행위 때문에 이분이 넘어졌다는 내용이 없어요. 외상성 상병은 기본적으로 쓰러진 원인에 상관없이 이 상병이 외상성 상병이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이 지침이 2018년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지침하고 저희의 논리랑 해서 산재 신청해서 됐어요.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산재가 안 됐으면. 똑같이 제가 얘기했죠. 24시간 간병에 한 달에 300만 원 자식들이 다 부담했어야 돼요. 아버지가 보험을 안 들어뒀기 때문에,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사고는 이 정도로 하고, 질병이 이제 많아요, 질병이. 그죠? 그 저는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산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플 수 있다. 누구나 아플 수 있다. 저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죠? 멀쩡하게. 전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 굉장히 감사히 여겨요. 저도 이제 운동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발목이 나갔어요, 사실, 발목이. 그 아킬레스 만성 근염을 달고 사는데 저는 그 대학병원까지 가봤어요, 대학병원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아직은 수술할 때가 아니다. 그냥 살아라, 일단은. 그래서 이제 7개월 뒤에 이제 가기로 했는데 제가 아플 때는 아킬레스 근염을 아프면은 걷지를 못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여기서 저기 걷는 거 진짜 한 2, 3분 걸려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니죠, 그죠? 저희 14년 이제 검도를 해가지고 그런 거고, 업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누구나 아플 수 있고, 아픈 사람들을
어쨌든 이제 배려해주고 아픈 사람들도 똑같은 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봐줘야 돼요. 봐줘요. 그게 대표적으로 산재. 업무 때문에 다치고 아픈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생기는 질병이자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죠? 골병이죠, 골병. 다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 골병이 너무 많이 드니까 노동부에서 이제 추정의 원칙을 만들어줬어요. 노동부에서 뭐 시혜적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고 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요청했어요. 이런 것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상병이 생기는데 좀 빨리, 그죠? 근골기 질환 한 개 신청해서 산재 승인 받으려고 하면 4달, 5달, 6달 이렇게 걸려요. 지금도 직업상함은 1년 넘게 걸려요. 1년 넘게. 요양기관 중에 사람 죽어요. 저희 사무실에 지금 그런 건이 여러 건 있어요, 사실. 그죠? 뇌심장 질환 6개월 걸리죠, 최소한 6개월. 우리 법에서는 14일 이내에 뭐 끝내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다 뻥이죠, 뻥. 그죠? 어쨌든지 대표적으로 많이 걸리는 목, 어깨, 허리, 무릎, 손목, 그 다음에 상가염이죠, 상가염. 그죠? 그래서 요 상병에 있어가지고, 6대 상병에 있어가지고 해당되는 직종이 있고, 이 해당되는 직종에 있어가지고 근무기간이 있고, 그죠? 10년. 예를 들면은 조리사인데 1년 이상 근무했으면은 상가염은 기본적으로 산재를 해주겠다는 취지, 그죠? 그죠? 돌봄 노동인데 허리 디스크가 걸렸어요. 질병성 허리 디스크. 5년 이상 일을 했고, 일을 그만둔 지 6개월 이내, 유효기간이라는 의미는 일을 그만둔 지 진단되는 시점 6개월 이내면 산재 신청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산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급식 조리원인데 회전근개 파열이 됐어요. 회전근개 파열이. 어깨 많이 아프잖아요. 사실. 급식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아픈 데가 어디예요? 제일 많이 아픈 데가? 어깨예요? 허리? 손목? 사실 안 아픈 데가 없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여기 서비스 뭐 백화점 노동자들, 면세 노동자들 어디가 제일 아파요? 예? 근골격계가? 어깨, 목, 허리, 하지정맥류 이런 것도 많잖아요, 사실. 그죠? 마음이 제일 아프던데, 제가 보니까. 마음이. 그죠? 택배 노동자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직종에서 많이 생기는 상병들은 기본적으로 산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의 승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 조합원인데 회전근개 파열이 걸렸어요. 9년 일했어요. 이런 것을 굳이 업계에서 제일 유명하던 노무사한테 맡겨야겠어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는. 그죠? 그냥 내가 해주면 돼요. 조합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조합의 목적은. 제가 제일 잘 나는 직종은 사실 자동차예요, 자동차. 제가 자동차를 한 10년 정도 들어갔고, 한국철도공사를 한 10년 정도 노동자로 자문했는데, 물론 다른 직종도 많이 알아요. 어느 날 제가 자동차 노동자를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차체 조립을 했어요, 차체 조립. 이 차체 조립이 뭐냐면, 자동차 외관이 나왔을 때 조립하는데, 차체 조립을 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됐고, 이분이 30년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와가지고, 야, 이거 산재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넘겨. 내 15% 해줄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은? 꺼지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 그죠? 꺼지라고. 그런 것을 노무사한테 맡기면 안 돼요, 특히 브로커한테.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산재를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추정의 원칙에 해당되는 직종은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을 빨리 설득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게 하고 산재 신청을 해주면 돼요. 근데 급식 조리원인데 1년밖에 일을 안 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산재 신청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자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죠? 저는 이제 6개월 종사한 급식 노동자의 디스크를 산재로 인정받아 본 적이 있어요. 법원에서. 공단에서 말고. 하지정맥류에 걸린 노동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산재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지정맥류는 기본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오래 서 있어야 돼요. 백화점 노동자, 마트 노동자처럼. 근데 이분은 걸어 다녀요, 조금 많이. 물론 오래 서 있긴 하지만은. 이분은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그 서비스 노동자예요. 그죠? 승무원 노동자. 그래서 걷는 게 많지만은 고정되어서 서서 검표 작업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무릎 서비스도 했죠. 그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큰 그 위험 요인은 고객이에요, 고객. 진짜 이상한 고객들 많은데. 그래서 아,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조금 벗어나지만 한번 해봅시다 해서 산재 신청을 준비를 해서 해봤어요. 해보니까 됐어요. 장시간 오래 서 있는 특징을 한번 고민해보면 특징을. 예전에는 서비스 그 KTX 승무원 노동자들이 신발이 굽이 높았어요. 신발이 굽이 높고 업무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은 기차는 항상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이 바닥은 흔들리지 않지만은, 그죠? 그래서 흔들리는 속에서 자기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들어가요, 그죠? 하지에. 그런 특징을 이제 좀 더 조사해서 이제 신청을 해봤죠. 그리고 하지 증명이가 고정돼서도 많이 생기지만은 어쨌든 많이 걸어 다니는 직종. 그러면 이 사람이 하루에 몇 걸음 걷느냐를 조사해 보는 거죠. 조사해 보는 거. 만보계로. 15,000보, 2,000보.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잘 살리면은 나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가 제일 중요해? 뭐가? 궁극기 질환 산재 신청할 때. 노무사들의 화려한 글. 제 후배들 보면 한 30페이지 써가지고 저한테 검사 받아요. 그럼 제가 정말로 바보 같다고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조합원들한테 근골격 질환 산재 신청할 때는 2페이지를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2페이지를. 어떤 경우라도. 노무사가 아닌 이상 저희들이야 돈을 받고 10페이지, 20페이지, 뭐 길게는 30페이지 써요. 소송 갈 때는 여러분 내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합원들한테 쓸 때는 2페이지만 쓰면 돼요. 2페이지만. 뭐를 위주로 써요? 뭘 위주로? 부담 업무를 위주로 써요. 부담 업무를. 내가 조리원 노동자다. 요축한판 탈출증이 걸렸다. 그러면 내가 하는 업무를, 급식 노동의 업무를 예를 들면은 한 10개다. 쌀찍기부터 해가지고 베이직까지 10개다. 10개를 구분해서 업무에 대한 설명, 그죠? 그 다음 작업 자세, 실제로 부담 요인, 이걸 각각 한 줄씩만 쓰면 돼요. 실제로 부담 요인은 가급적이면 숫자로 표시되는 거예요, 숫자로. 하루에 허리를, 급식할 때 하루에 허리를 15도로 약 200번 숙여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지 않게 제3자가 보기에, 그죠? 판정위원들이 보기에 또는 조사자들이 보기에 숫자로 표시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골격 질환의 특징은 뭐예요? 누적 부담이에요. 누적 부담. 제가 항상 상담을 할 때 예를 들면 택배 노동자 왔어요. 허리가 아프대요. 그럼 제가 뭘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몇 시간 일했냐? 아니에요. 제 상담의 원칙은 어떤 노동자들이 와도 어떤 질병이 걸려도 제가 묻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사회생활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사회생활. 노동자는 언제부터 일을 했어요? 이걸 먼저 물어봐야잖아. 여기에서 내가 조리사로, 여기에서 내가 택배 노동자로 일했는 건 물론 중요하죠. 이 부담작은 중요하죠. 택배 노동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남자들은 보통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죠? 그럼 군대 때부터 물어봐야잖아. 군대 때부터. 왜? 누적 부담이니까 누적 부담.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도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특. 그죠? 병특은 노동자예요. 근로자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처음 했을 때부터 누적 부담이 어떻게 돼 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근골격 질병이든지 직업성 암이든지, 그죠? 뇌심장 질환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라. 그 다음에 이제 누적 부담이 됐을 때 그 각각의 공정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세 줄로 써라. 업무 내용, 그죠? 업무 방법, 부담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판단 요인은 영상이에요, 영상. 우리가 산재 신청하면은 조사자들이 와서 동영상을 찍어요. 기본적으로. 안 찍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동영상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정위원들도. 100페이지, 200페이지 노무사를 쓴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재조사서 또는 심의안 플러스 동영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조합원들은 동영상이 잘 촬영되도록 조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그래서 지금의 부담공정 말고 예전의 부담공정 또는 이 조합원들이
요 부담 업무하기 이전에 작업이 있으면 야 적어도 가서 찍어라 이렇게 얘기해 준대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쭉 보고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은 패스하고 잘 안 됐으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찍어서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노동자 노안 간부는 원칙이 뭐냐면은 우리가 찍어서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서 내면 돼요. 조합에 찍어서 우리가 대신해 줄게 해서 우리가 잘 찍어서 제출해 주면 되고, 그것이 적절하게 부담 요인을 잘 반영하면은 그걸로 밀어붙이면 돼요. 그 조합은 약 95%의 승인율을 받고 있어요. 근고업계 질환. 노무사가 왜 필요해요? 그죠? 그분은 저한테 배웠어요. 저한테 배워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판단 요인은 작업 동영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찍어서 만약 제출한다고 하면은 잘 찍어야 돼요. 뭐 노동자 보면은 특히 이제 좀 그 금속 노동자 좀 생각이 없는데 보면은 막 기다거리면서 찍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신뢰성이. 그래서 한 개 한 개 동영상을 찍어서 그냥 USB 담아 제출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조합원이 참여하도록 해야 돼요. 판정위원회는 반드시.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판정위원회 놈들이 장난치는데 안 와도 돼요.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그럼 진짜 안 가도 되는 줄 알아요. 조합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판정위원회 반드시 가라. 가서 얘기해라. 가서 네가 일했던 것들 당당하게 얘기해라. 뭐가 힘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실제 판정위원회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에서 승인율 차이가 5% 내지 10% 차이가 있어요. 모든 질환에 있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거는 뇌심장 질환이 있어요. 뇌심장 질환. 지금 그 가장 어려운 사건 중에 사실 저는 이제 뇌심장 질환과 자살이 있는데 오늘 뭐 자살 사건을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지금 뇌심장 질환이 승인율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38% 정도 승인되는데 지금 뭐 택배 노동자의 이제 과로사 사건들이 많이 쟁점이 될 때는 제가 쭉 봤어요. 쭉 보면 이제 눈에 보이죠, 사실. 그죠? 택배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은 일주 평균 업무 시간에 52시간 이상 일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육체적 강도가 높아요. 이건 뭐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육체적 강도가 높다는 것은 7가지 가중 요인 중에 육체적 강도가 높은 것은 하루에 250kg를 드는 거예요. 250kg.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심사위원회 들어가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서 이제 너무 열받아서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가서 이제 헛소리라도 하자 해서 이제 한 달에 2번씩 들어가는데 어떤 노무사가 이제 그 사건을 데려왔어요. 사건 데려왔는데 이분이 박스를 옮기는 일을 했어요. 박스를 옮기는 일. 업무 시간이 52시간이 간달간달해요. 근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대한 증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무사한테 물어봤어요. 노무사님, 대리인이라고 얘기해요. 회의에서. 대리인,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박스를 하루에 굉장히 많이 옮기는 것 같은데 하루에 250kg 이상을 옮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대리인이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이 250kg 들어요?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250kg 옮긴다는 것은 하루에 250kg를 옮긴다는 거예요. 25kg를 예를 들면 10번, 그죠? 10kg를 25번 옮긴다는 의미인데 노무사라는 사람이 하루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250kg 드냐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기각이죠, 기각 그런 건. 마트에 있는 노동자가 52시간 이상 일할래요. 박스를 옮기는 게. 근데 육체적 강도가 높다고 증명하고 싶으면은 이분이 일하는 박스의 무게를 하루에 대략적으로 평균을 내봐야 돼요. 평균을 해서 실측을 내봐야 돼요. 실측을 해서 하루에 250kg를 넘기면은 산재가 되잖아요. 52시간 넘으면서 육체적 강도가 높아요. 실제로 그 여수에 있는 롯데슈퍼의 그 부지점장이었나 지점장이었나 그분이 이제 산재 신청을 저한테 의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찾다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52시간은 간당간당해요. 근데 이분의 여러 가지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한번 증명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매출 전표를 저희가 달라고 했어요. 회사한테. 그러니까 회사가 좀 협조적이었어요. 그럼 매출 전표를 보니까 그날에 들어오는 품목과 박스와 무게가 대략적으로 있더라고요. 또 무게를 실측도 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하루에 250kg 이상 드는지 안 드는지를 증명을 했어요. 증명을. 그리고 업무 시간이 52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출근을 해서 일을 시작을 준비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시간이에요. 이거는 회사가 돈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해서 옷을 갈아입는 시간도 업무 시간이에요. 근로시간 개념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업무 시간이 52시간이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근로복지공단에서. 60시간 당연히 산재죠. 60시간이면. 이거는 뭐 누구나 볼 필요도 없어요. 60시간이면. 이런 것들은 60시간 넘으면 노무사가 필요 없어요. 사실 그거는 그냥 산재가 다 되니까. 강하다고 평가하는 건 무조건 산재가 돼요. 택배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52시간 넘으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육체적 강도 높아요. 왜 이거 노무사 선임해요? 그죠? 그래서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스케줄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거나 교대제 근무를 하거나 3개월 이내에 휴일이 12주 이내에 3일밖에 안 되거나 한랭 작업, 온도 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이거나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시자가 큰 출장, 이거는 이제 해외 출장.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업무. 이거는 잘 증명을 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는 업무.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은 어디를 먼저 가세요? 마트 코너에 가면은 뭘 먼저 사러 가요? 저는 이제 마트에 가면은 우리 애가 고등어를 좋아해요. 고등어를. 그래서 고등어 수산물 코너에 가요. 수산물 코너 가서 요즘 보면은 이제 노르웨이산 또 많이 있고 이제 국내산은 별로 안 오더라고요. 수산물 코너에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손질 작업을 하시는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보통 일이 늦게 끝나니까 집에 가서 소주를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2병씩 먹었어요. 2병씩. 그리고 젊은 나이에 급사했어요. 친구 영석으로.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어만 사 먹을 줄 알지 이분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몰랐어요. 조사를 했죠. 이분에 있어서 일이 요 7가지 가중 요인에 어떤 게 해당될 것 같아요? 7가지 가중 요인. 4번. 4번. 그렇죠. 한랭과 온도 변화. 왜냐하면은 그 수산물 코너에 있는 노동자는 냉동실과 냉장실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박스도 많이 들어요. 수산물에서는. 그죠? 하루에 250kg. 그죠? 그 다음에 판촉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주장은 4번, 물론 뭐 이것도 있는데 4번, 5번, 7번을 다 주장을 냈고 그렇게 증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52시간 왔다 갔다 했어요. 다행히 승인이 됐어요. 다행히 승인이. 그죠? 근데 전에 이제 학비 노동조합에서 건선중학교 그 노동자 뇌출혈 사건을 저한테 의뢰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공단에서는 산재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업무 시간이 40몇 시간밖에 안 돼요, 40몇 시간. 나머지는 이제 아무리 증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공단에서 승인될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 공단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소송해서 이제 풀어드렸죠, 소송에서. 운이 좋게 얘기해드렸는데, 사실 왜 이런 기준을 얘기하냐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되는 기준은 이거라는 거죠, 이거. 근데 법원에서는 이 기준보다 넓게 봐요, 넓게. 그죠?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었어요. 쿠팡에 일하는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제 그 옆지기의 친한 친구의 선배였어요. 그 직업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일이 밤에는 이제 쿠팡에 가서 단기 알바를 한 거예요, 단기 알바를 하시고, 굉장히 이제 고강도의 노동을 하신 거죠. 광주에 계셨는데, 애가 셋인데 이제 쓰러져서 이제 뇌출혈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아요. 단기에 이제 야간 알바만 하니까 절대로 52시간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밤 10시부터 이 길 6시 사이에는 업무 시간을 가산을 해요. 30%. 1.3이 돼요. 10시부터 6시 사이에는 1.3이 가산되지만은 아무리 하더라도 이분은 절대로 52시간 안 돼요. 한 44시간? 근데도 이 여러 가지 증명한다고 해도 쉽진 않죠,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광주에 계신 저희 선배 노무사님한테 의뢰를 드렸고, 장기적으로 이제 소송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저는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이게 공단에서 명확히 되는 사건인가, 그 다음 공단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건인가, 아니면 법원 소송까지 가야 될 사건인가를 판단해줘요. 판단해주고 이제 예시하는데, 어저께는 이제 그 자기 동생이
한전에 있는 노동자인데 너무나 많은 과로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쓰러졌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묻는 게 있죠, 묻는 게. 상병이 뭡니까, 상병이? 뇌출혈입니까? 우리가 5가지 상병은 기본적으로 산재가 되죠. 뇌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해리성 대동맥류. 그 다음 뭐죠? 그죠, 심근경색. 그죠? 그래서 5가지 상병은 기본적으로 산재가 돼요. 근데 사망한 사건은 어떻게 돼요? 사망한 사건은 부검을 안 했어요. 부검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뇌심장 질환으로 추정될 수 있으면 산재가 돼요. 근데 가급적인 부검을 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조합원이 만약에 정말 과로를 했다, 이건 과로사가 확실하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 가족을 설득해서라도 부검을 하는 게 맞아요. 부검하는 게.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 상담 오신 분한테 전화로 뭘로 쓰러졌습니까? 헤르페스 뇌염으로 쓰러졌다고 그랬어요. 헤르페스 바이러스성 뇌염. 그래서 우리가 산재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5가지 상병이 아닌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와요. 헤르페스 뇌염 이런 것들은 공단에서는 거의 승인이 안 돼요. 공단에서는. 법원 소송에서는 승인이 되죠. 그래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진단에 따라서 뇌심장 질환인지 아니 법원 소송까지 가야 될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헤르페스 뇌염인데 이거 바이러스 뇌염인데 그냥 산재가 안 되는구나, 재수 없구나, 그럼 끝인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5가지 대표적인 상병이 아니더라도 4인 이상의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부검을 하라. 그 다음 면역성 질환, 바이러스성 뇌염이라든지 길랭발레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병들은 상담을 받아보고 장기적으로 소송을 접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법률원의 노무상 변호사님하고 이제 상의를 하시고, 이제 뇌심장 질환은 조합에서 이제 각각의 접근 방법을 아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만성가로만 얘기했지만은 급성가로, 단기가로, 만성가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유상철 노무사님, 제 동기고 이제 굉장히 훌륭한 노무사님인데, 아마 유상철 노무사님이 그 마트 노동자 그 폭언 사건, 뇌출혈 사건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고객이 질환해가지고, 질환하는 고객한테 대응하면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그런 사건들은 급성가로, 돌발가로인 거죠. 급성가로, 돌발가로.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긴장, 흥분, 공포, 놀람을 초래할 수 있는지, 내가 면세점 노동자인데 또라이 중국인 고객이 와가지고 지랄 했어요. 내가 대응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때의 상황은 급성가로인 거죠. 급성가로, 돌발가로. 그죠? 내가 택배 노동자인데 배달하러 갔는데 고객이 지랄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욕설까지 했다. 그럼 그때의 상황이 중요해요. 그때 상황이. 그죠? 그때 상황이. 그래서 이 과로성 질환의 접근 방법은 급성가로냐, 그죠? 그 다음에 일주일 이내 업무가 30% 이상 증가되는 단기가로냐,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52시간에 7가지 가중요인이 한 개 있는 만성가로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요. 구분해서. 그 다음에 이 가중요인에 대한 근거를 굉장히 잘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업무 환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육체활동, 폭염작업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돌발가로에 있어가지고 곁들여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업무 시간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인지 아닌지, 그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비 노동자들은, 여러분 직종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비 노동자들은 교대제 노동을 하면서 독립된 장소에서 수면을 못하면 그건 다 업무시간 산입을 해요. 업무시간 산입. 그래서 제가 후배들 노동사들 이렇게 사건 하는 거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면은, 이것을 왜 놓쳤을까라는 것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체크 요인은 제가 후배들 노무사들 강의할 때 이런 걸 꼭 체크하면서 준비하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질환이 있어요, 정신질환. 정신질환 제가 얘기 드렸듯이 70% 승인돼요, 70%. 자살 정신질환 합해서 70%. 자살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정신질환을 대략적으로 공단 통계를 보면 한 68%, 7% 이렇게 보더라고요. 정신질환이 한 400건, 한 500건 가까이 지금 승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법이 이제 그 도입되면서 많이 이제 신청을 하는데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신청 사건이 적어요. 재작년에 이제 그 서비스 노동자, 그 면세점 노동자가 그 우울증 산재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왔어요. 그 면세점 노동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뭘로 증명을 할 거예요, 뭘로?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의무기록지. 내가 주요 우울장애다, 불안장애다, 적응장애다, 외상 스트레스가 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있다, 뭐 수면장애가 있다. 제일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병원 기록지. 정신과를 가요. 여러분 정신과 안 가보셨죠? 그죠? 마음이 아프면 가봐야 돼요. 가보면은 일단은 정신과마다 다른데 이런 그 한 3-4장짜리를 줘요. 왜 오셨냐고. 체크하시라고, 자기 거. 자기 상태 체크하라고. 그러면 그거 체크하다 더 열받아요. 더 열받아요, 진짜로.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면담을 하고, 면담하지만 정신과는 기록을 해요. 기록을. 그래서 조금 큰 병원은 임상 심리 상담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우울척도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많이 하고, 작은 병원은 검사를 잘 안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 BDI, BMI 검사를 하고, 그 다음 큰 병원은 임상 심리 검사를 하고, 그 검사를 하지 않지만은 의사들이 기록을 해놓는 의무기록지가 있어요. 그죠? 의무기록지. 그러면 뭘로 판단을 받는 건가? 그 서비스 노동자가 예전에 왔었는데, 제가 의무기록지를 가가지고 와보라고 그랬어요. 우울장애인데. 그래서 이분이 가져왔어요. 의무기록지 두꺼운 걸 이만큼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 봤죠. 쭉 보니까 남편하고 많이 싸웠어요. 남편하고. 남편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싸울 수 있고, 뭐, 그게 이제 부부지, 뭐. 그죠? 안 싸우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이 진짜 회사가 많이 쪼았어요. 많이 쪼고, 그 다음에 고객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고객들이 너무 많았어요. 스트레스, 성적 수치감, 모욕감, 회사에 대한 굴욕감. 그래서 이게 한 반반 정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봅시다. 뭐 반반이면 어쨌든지 반반의 확률 아닙니까?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가족에 대한 것들은 최소화시키고 의무기록지에 나온 고객과 회사의 이 역같은 관계들을 좀 폭로를 하는 방향으로 증거를 수집했죠. 조합원의 진술서. 회사가 노무관리 이렇게 했다. 진짜 미스테리 쇼퍼를 통해서 이렇게 지랄같이 체크를 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쭉 증명을 했죠. 기록은 어쨌든 바탕은 이거.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이 병원에 오기 전에, 이 회사에 오기 전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니까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각각의 진술서를 목격자.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해서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울장애였는데, 주요 우울증이었는데, 그죠? 주요 우울증에 뭐 여러 가지의 위험 요인이 있잖아요. 다 알다시피. 그리고 나서 노무사님 저 소원을 풀었습니다. 회사한테 한 번이라고 좀 떳떳하게 이겨보고 싶었는데 내 병이 산재라는 거 증명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덧적이 없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사표서 나가버렸어요. 진짜로. 그리고 잘 살고 있어요. 뭐 지금은 연락 안 해보지만은 끝나고 한 몇 개월 정도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어쨌든 또 다른 네일 아트 노동자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일 아트 노동에 발암 물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끝났는데, 그죠? 네. 어쨌든지 조합원들이 정신질환으로 산재 신청하고 싶으면은 상담소를 갔든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든지 일단은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심리 외상 사건, 고객이 지랄냈다, 동료들이 죽은 걸 봤다, 그 다음에 뭐 폭행을 당했다, 그죠? 이런 외상 사건이 명확하면 이건 아주 쉽게 승인이 돼요, 사실. 병원에 빨리 가고. 나머지는 이제 승인이 조금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신과 의무기록지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질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승인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승인받기 위해서 병원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떼어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회사에서 억울한 걸 당했던 것들을 위주로 좀 더 얘기해라. 남편하고 싸운 거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코치해주면 돼요. 그죠? 부드럽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여기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신질환 자살 사건은 판정위원회 가면은 기본적으로 정신과 의사 2명이 들어와요. 정신과 의사 2명이. 노무사 변호사가 들어오지만은 뇌심장 질환 사건이라든지 근골기 질환 사건들은 거기에 맞는 의사들이 들어오는 거고, 정신질환은 정신과 의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신과 기록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록의 근거가 명확히 있느냐만 보면은 어렵지 않게 승인이 돼요. 그래서 막 이걸 가지고 저 같은 노무사 꼭 찾아올 필요는 없어요. 찾아오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사건들이고. 그죠?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좀 짧게 얘기했지만은 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제가 한 3시간, 4시간 강의한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위해서 제가 활동한 내역과 뭐 동영상이라든지 뭐 전문가들이 찾아볼 수 있는 논문도 충분히 적어 놓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네이버에 제 블로그에 가서 충분히 퍼가시고, 지금 제가 오늘 짧게 한 강의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 저분들한테 진심만 보시라고 그래요. 진심 보시고 조금이라도 알아야 덜 속아요. 그죠? 알아야 또 공단에 조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참조하시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고, 질문이 너무 없어요. 질문이. 우리 정하나 국장부터 한번 질문 한번. 네, 질문 사실 적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적었는데, 그러니까 근골의 누적 부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골질환 선제 인정의 요건 중에서.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내가 특별노동자로 일하기 전에 뭐 다른 거는 일했어. 근데 그걸 다 추적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공단에서 그게 의미 있게 쓰여 전혀. 왜냐면은 이 일을 해서 이 일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그냥 업무상 요인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공단의 어떤 부족함이 항상 있다고 생각할 것 같기 때문에 누적 부담이라는 거가 그 전에 있었던 이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한 그런 것들이 누적 부담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좀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선제 승인할 때 그렇게 되게 중요하게 정말 되는 건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중요하죠. 며칠 전에도 이분이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볼 수 없지만은 저는 이제 각각의 노동은 다 애달픔과 사연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각각 힘들지 않은 노동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돈을 주잖아요. 자본가들이 돈을 주고 그만큼 부려먹잖아요. 조선소 노동자들이 근골기 질환이 진짜 많이 걸리는데 이분이 한 20년간 용접 업무를 했어요. 쪼그려 앉아서. 허리 나가죠, 사실. 근데 이분이 한 5년간은 또 신호소 업무를 했어요. 조선소 신호소는 또 다르게 또 허리를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써요. 근데 그날 재심사위원회 이 디스크가 불승인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날 들어왔던 직업관계 의사 선생님이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똑바로 안 봤어요. 그래서 20년 용접은 부담이 있지만은 5년 신호소는 부담이 없다. 자기는 기각 의견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재심사위원회 구조도 보면은 한 2명은 법률가가 들어오고 각각의 전문 의사가 들어와요. 정형외과, 치과 의사. 근데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반론을 잘 제기 안 해요. 저 빼고. 저는 얘기하죠. 선생님께서 보신 것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이분이 했던 5년의 신호소 업무도 일부 부담 업무가 있다. 영상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라. 그래서 이제 반론 제기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안건 계속 보고 이 위원이 또 신호소 업무에 대해서 작업 동영상을 봤어요. 실제 신호소 업무의 작업 동영상을 보면은 힘들게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시 의견을 번복했죠. 다시 검토해 보니까 신호소 업무에 허리 부담 업무가 일부 있다. 자기는 취소 의견 내겠다. 산재 인정 의견 내겠다 해가지고 바뀌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직종에 종사하면서 택배가 제일 어렵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해왔던 일 중에 제일 어려운 것들 찾는 거예요. 쭉쭉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일했던 것들을 우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원 또는 이제 고용보험 자격특실 확인을 보면은 내가 노동자로 일을 해왔던 게 다 있어요. 근데 누락된 게 있죠. 누락된 게. 건설 노동자 같으면은. 그런 것들 찾아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건설은 이제
2004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에 잘 안 나와 있지만 보통의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자격 특실 확인만 떼보면 쭉 노동자로 일하는 내역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서 공단에서 만약 최근거만 조사했다 그러면은 이때만 힘든 게 아니고 이 이전의 업무, 내가 노동자로 일했던 이전의 부서, 이전의 업무도 봐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쨌든. 한 회사, 한 업종, 한 직종 이런 거에 상관하지 말고 그쵸. 내가 노동자로서 살았을 그쵸. 때 그쵸. 어떻게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렇죠. 마트 일을 하다가 뭐 택배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네네. 사람으로서. 아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안 돼요. 다른 사람들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예, 예, 앞에서부터. 저 택배니까요. 예. 만약에 10년 동안 용접 일을 했어요. 허리가 아파요. 택배 일을 5년을 했어요. 근데 허리가 아파요. 예. 그러면 누적 부담은 용접 일을 했으니 30% 더 많이 부담됐다고. 그렇죠. 예. 근데 이 터진 거 택배 일을 하다가 터졌어요. 이럴 경우에는 양 회사에 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택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냐. 산재보험은 어쨌든지 마지막 적용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그죠? 산재는 어쨌든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가 승인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를 받으면 되고, 근데 정말로 이게 허리가 좀 많이 심하게 터져가지고 예를 들면 핀 2개 박아가지고 예를 들면 구급이 됐다. 너무 억울하다 나는 산재 보상이 100% 안 되니까 저 노무사 얘기대로.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느냐? 그러면은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을 나눠봐야 되죠. 용접 예를 들면 20년, 택배 5년이면 사실상 용접을 했던 회사한테 민사상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러면 민사상 책임이 있으니까 또 용접회사는 또 방어를 하겠죠, 이쪽이라고. 그래서 주된 질병의 발생 요인은 회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런 경우가 근골질환 말고도 예를 들면 직업성 암에 간간히 생겨요, 직업성 암에. 오랜 기간 누적되니까 우리가 암사건, 오늘 암사건은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학비가 굉장히 정부적으로 잘해주고 있는데 사실 학비 노동자의 폐암이 산재로 이렇게 될 거라고 최근까지 못했어요, 사실. 못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도와줬던 뭐 이인군 선생님이라든지 노동환경연구소 좋은 그 선생님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지금 1년에 많아봤자 뭐 100몇 건인데 그 전체 암에 있어가지고 0.04% 정도 한 4,000건, 5,000건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저는 한 2,000건은 직업성 암은 산재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뭐 학비에 이 정도 해서 뭐 100몇 건이 아직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 정말로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 암이 산재인지 몰라요, 사실. 하여튼 이런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런 민사 책임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분이. 저는 이마트에서 일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사고들이 많은데 다 2주 정도의 진단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회사가 또 의료비가 나와요. 그래서 기급여 부분에는 의료비가 나오니까 산재도 하면은 기급여 부분 의료비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스윙도어라고 물건이 지나면 거기 부딪히셔가지고 날라가지고 음식을 잠깐 잊었고 이제 앰뷸런스 타고 갔는데 2주밖에 안 나왔어요, 타박상이. 근데 산재 승인이 거의 6주나 나왔거든요. 6주요? 예. 예. 이런 게 어떻게 좀 사례가 어떻게 좀 정형화되어 가는 게 있는지 저번에 소개시켜줄 만한. 근데 좀 놀래가지고 진단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단순 타박상이 있어요. 나오죠. 우리가 최초 신청이 그러니까 산재 신청을 할 때는 최초에 이제 요양급여 신청서에 이제 그 앞표지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서식을 소개하지 않았지만은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소견서 양식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요양 신청 소견서를 병원에 가서 지정의료기관이 보통 써주고 또 근데 또라이 의사 같으면 잘 안 써줘요. 그러면 이제 진단서 소견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요까지는 아셔야 되고 처음에 써주는 요양급여 신청서의 소견서에 입원기간, 통원기간, 예상기간을 적도록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초진하는 의사 선생님은 그때 한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줬고 실제로 이제 공단에서 심의하는 자문사들은 이거는 뭐 한 6주 치료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2주만 일단 승인돼요. 신청한 기간만 일단 승인이 되고 신청한 기간에서 요양이 치료가 다 안 끝나면은 진료 계획서를 앞으로 내라고 했죠. 그 진료 계획서를 내보고 그 치료 기간이 뭐 예를 들면 2달 정도면은 예를 들면 그 2달에도 신청해보고 2달이 승인될 수도 있고 단축 승인될 수도 있고 2달이 승인된 뒤에 또 요양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은 좀 다르지만은 제 경험상 얘기하면 두부를 다친 사건들은 2주 만에 안 끝나요, 절대로. 의식 소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 타박상이 아니고 의식 소실에 의학적 증거가 있으면 그건 뇌진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외과에서는 뇌진탕은 기본적으로 의식 소실을 동반한 두부 외상 사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산재로 처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예. 다른 질문이 한 분만 더 받을까요? 예. 더 하도 돼요. 예. 저 시간 많아요. 조합원 액션을 가다가 크게부터 케이스가 조합원 때 조합원 중에 9분 정도가 내추럴로 쓰러져 분이 계신데 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공간의 승인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케이스처럼 그냥 소속으로 가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쵸.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근데 그 공간 지금 신청한 공간법원은 대치기준이 한 학교에서 1,400명 이상 조례하시는 학교에서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래서 그 강도가 무조건 공간에서는 승인 받을 수 없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원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지금 공단에서 지금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이 가중현 7가지가 두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물론 승인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승인되는 케이스도 있고 승인이 안 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반드시 공단에서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52시간 안 되지만은 정말로 굉장히 노동 강도가 셌고 예를 들면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하면은 부딪혀 볼만 해요. 부딪혀 볼만 하고 근데 안 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인지시켜 줘야 되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그리고 특히 이제 소송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이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냐 안 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예를 들면 300만 원, 500만 원 주는데 이분의 치료비가 뭐 손실이 200만 원밖에 안 나왔다 이런 건 소송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분이 예를 들면 1, 2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소송 비용이 뭐 300, 400이다 해야죠 사실.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뭐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44시간이었어요. 44시간. 이분은 주 6일을 일했어요. 주 6일을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분은 근무 일정 교대제가 아니었고 휴일 부족한 업무도 아니었어요. 서울대 521동 기숙사에 제가 한 2번, 3번을 갔었는데 저도 청소 노동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 일을 담당을 하면서도 좀 부끄러운데 청소 노동자들을 많이 보긴 보고 이제 사건도 해봤는데 내추럴 사건 안 해봤는데 그분은 진짜 기숙사가 제가 봤을 때 한 2명이 일을 해야 돼요. 2명이 일을 해야 되고 육체적 강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중량물을 많이 든다, 뭐 JTBC에서 뭐 10톤 든다 이런 건 뻥이고 그 말도 안 되고 육체적 강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여러분들 청소할 때 뭐 우리가 집에 청소할 때 요 공간을 대충 쓸 수도 있어요. 대충 쓸 수도 있고 이 위에 천장을 진짜 빡빡 닦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습기가 많고 곰팡이 피면은. 근데 거기의 환경은 여기에 곰팡이 매일 껴요, 거의. 기숙사가, 오래된 기숙사고, 그걸 자기가 1층, 2층, 3층, 4층을 다 담당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 손수 다 날랐어요. 그래서 저는 52시간 이런 건 다 안 되지만은 이분의 노동은 이 가중요인으로 따질 수 없는 굉장히 강도가 센 노동이다. 이걸 이제 주장을 했고, 그 노동자들도 많이 도와줬고, 조합원들이 굉장히 잘 진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운이 좋게 이제 서울 판단을 받았는데, 인정받았는데, 우리가 52시간이 안 된 사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는 승인되기도 해요. 근데 조금 장기적으로 사건들이 더 많다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좀 납득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산재 신청해서 심사되고 재심사해서 안 되면은 좌절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 제도가 뭐냐면은 딱 고용노동부 공단의 기준에 맞게 잘라버리기 때문에 야, 안 되는구나. 뭐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패배감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소송 가면 되는 사건인데 이런 것들도 가족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지
조금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해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닌지를 좀 면밀하게 보아야 돼요. 그래서 최초 준비를 조합에서 정말 잘 도와주셔야 돼요. 조합에서. 저도 뭐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 할 때 뭐 제가 잘나서 했겠어요, 사실? 조합에서 다 도와줬어요. 조합원들 면담 다 도와주고, 제가 현장 조사 갔을 때 조합원이 따라와서 노무사님, 저희 일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회사에 지킬 거 다 염려해 두면서 도와준 조합원이 있어요, 사실. 저 너무 고마워가지고 산재 승인 받고 처음에 가족들한테 전화했고 두 번째는 그 조합원한테 전화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이 힘이 되죠, 사실. 예. 학교에 청소나 당직들도 이제 많이 조합원들 계시네요. 지금 저도 봤을 때 휴게 시간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간 업무일 때. 예. 근데 그분들은 학교 안에서 하루에 16시간 계시는데 근무 시간은 6시간으로밖에 인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대기 시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혹시라도 뇌출혈이나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 대기 시간은 어떻게 근무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학교 그 당직 노동자의 산재 사건은 승인된 케이스들이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법원의 케이스들이 좀 많이 제 기억으로 한 3-4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업무 시간을 계산할 때 대기 시간이냐, 정말로 대기 시간이냐, 자유 시간이냐, 휴게 시간이냐. 휴게 시간임이라고 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휴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돼요? 그건 나가 놀아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회사 밖으로 나가 놀아는 거예요. 근데 당직하는 노동자가 휴게 시간인데 학교 밖으로 나가서 놀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상 구속된 시간이라는 거죠. 구속된 시간. 그래서 업무 시간이나 개념은 우리가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사실. 휴게 시간은. 그렇지 않고 대기 시간이란 명분하에 그 학교에 구속되어 있다. 잘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언제든지 카메라를 봐야 된다. 걸려오는 전화에 응대해야 된다. 하면 우리가 업무 시간으로 다시 산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좀 전에 저분이 얘기했지만은 시간 계산을 해보면은 진짜 70시간, 80시간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학교 당직하는 노동자 중에. 그런 분들이 뇌출혈 걸리면 그건 산재죠, 사실. 산재죠. 고령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 많이 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고혈압, 당뇨 있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개인적인 기저질환이 있는 걸 크게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 부분들을 꼭 얘기해 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은 업무 시간과 가중 요인이다. 당신 탓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뭐 저 시간 많기 때문에. 이은재 국장님 질문하셨던 게 있는데 3가지 중에 첫 번째 거, 그 재해경에서 불고래 재해경에서 짧으신 건 이미 통과가 된 것 같고 2번, 3번 내용이 이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전달은 드렸는데 그래도 같이 공감을 사안에서 제가 질문하고 이런 거 맞죠? 정신적 스트레스? 지금 저희 학교에서 APR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는 분께서 이제 학교에서 직장 갑질, 저희 영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공단에 서류를 제출했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가 이제 아무래도 충분치 않으니까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를 했을 텐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포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좀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신질환을 저도 이제 산재 사건 하지만은 이 공단의 가능이 뭐가 잘못됐냐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공단 그 판정이 워크숍 할 때도 제가 지랄을 했고 지금 뭐 매너에 글 쓰면서 지랄을 했는데 사실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노무사가든 변호사가든 안 되냐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동네 정신과에서 진단받고 치료받으면은 이게 없어요. 임상심리검사 결과지가. 그러면은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어떻게 하냐면은 야 대학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 가서 특별 진찰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나는 산재 신청을 했는데 몇 개월 뒤에 이제 득활이 연락 오는 거예요. 야, 너 임상심리검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한 병원이나 당신이 지정한 병원 가서 대학병원 가서 임상심리검사를 받으라 그래요. 그럼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조합원들이 받아야 되죠. 일단 산재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한 수개월 뒤에
병원에서 연락 와서 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예약 날짜를 잡죠. 날짜 가면은 임상심리검사를 해요. 그리고 또 수개월 뒤에 결과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야, 이 산재 신청했는데 지금 이제 보험가입자 의견서, 회사의 의견서가 없어졌지만은 회사에서 너의 정신질환이 산재가 아니야라는 의견서를 내면 재해자한테 주도록 돼 있어요. 회사에서 노동자의 산재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내면은 재해자한테 반드시 주도록 돼 있어요. 그걸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조합원이 신청을 했는데 또 회사에서 진짜 지랄나는 의견서가 와 있어요. 그럼 또 한 번 넘어지는 거죠, 다시. 동료들의 이상한 진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사측의 이상한 진술도 있는 거고, 또 한 번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다 어쨌든지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이제 냈는데, 야, 본인 문답서를 받아야 돼 해서 또 본인 문답서를 한 20페이지 보내줘요. 진짜 미친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또 그거 답변하다 보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뒤로. 그 과정이 3개월, 4개월, 6개월까지 가요. 이 과정을 견디려고 하면은 조합원이 또 스트레스 받고, 아씨, 내가 이거 때문에 사실 정신질환은 치료비가 많이 안 들어요, 초기에. 이 내가 몇십만 원 받으려고 내가 이 짓을 해?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노무사가 처음에 잘 준비를 하더라도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신질환 산재 판정의 잘못된 행정이에요. 이 행정은 고쳐야 되는 거고 바꿔야 되는 거지 지금 조합원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격리하고 보듬고 싸우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이 과정이 지난하고 힘들고 괴로워해서 포기하면 이제 내려놓는 거죠, 저 조합원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다. 산재 불승 시 대응에 이제 그 간단한 예, 마지막 산재 불승인 시 대응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산재가 왜 불승인 됐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고는 이제 지사에서 이제 업무상 질병과 달리 사고는 이제 통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조사하는 재조사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은 대신에 재조사서가 있어요. 질병은 근골 대신 뭐 정신질환,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판정서가 있어요. 한 개 더가 있어요, 한 개 더. 판정위원회 위원별 의견이 있어요. 위원별 의견이 4대 3이다, 5대 2다. A라는 위원은 기각 의견이다. 이런 위원별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판정위원회 판정서, 위원별 심의 의견을 정보공개 신청해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재조사서를 내놔라. 그리고 재조사뿐만 아니고 모든 불승인 관련된 서류를 내놔라. 정보공개 신청을 해야 돼요. 근골질환 같으면 작업 동영상까지 내놔라라고 해야 돼요. 이걸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지 내가 불승인된 이유를 근거서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걸 분석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심사 청구를 할지, 재심사 청구를 할지, 바로 소송을 할지,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할지, 권익위 진정을 할지, 아니면 재신청을 할지, 아니면 이게 최초요양 신청이 잘못됐으니까 재요양 신청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승인된 근거와 서류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과 원칙인 거예요. 네.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 일 많아요. 네. 아무튼 뭐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